1889년 1월 어느 눈 내리는 아침, 걱정스러운 하인이 비엔나 숲 깊숙한 곳에 있는 사냥별장에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화려한 침대 위에 남녀의 시신이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남성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유일한 황태자인 루돌프 프란츠, 옆에는 그의 어린 연인 17살의 마리베체라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황상 루돌프가 마리베체라를 총으로 쏜 후 그 역시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황실은 사인을 심장마비로 발표하고 서둘러 이 죽음을 은폐시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참혹한 장면은 차갑고 무정한 황실의 명령으로 헤어지느니 차라리 함께 죽음을 택한 낭만적인 연인들의 이야기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실상은 불륜, 성병, 그리고 모르핀에 중독된 황태자가 쇠락해가는 제국 안에서 점점 미쳐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밀실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이어링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참극은 황실에 의해 실상이 대부분 가려졌기 때문에 황태자와 귀족 영예의 치명적인 사랑으로 포장되거나 타살설, 사고사 같은 음모론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메리 베체라의 유언장이 발견되면서 일부나마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루돌프가 끝내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된 데는 학대에 가까웠던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가 매우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858년 태어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루돌프 대공은 모두가 간절히 바라던 아들이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유일한 황위 계승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루돌프 요제프 황제는 평생 군복을 입고 엄격한 군인 정신으로 살아온 전형적인 군인형 군주였습니다. 그는 아들인 루돌프에게도 혹독한 군사훈련을 강요했는데요. 루돌프가 태어난 바로 다음 날 아들을 보병연대 지휘관으로 임명했고 2살 때부터 군복을 입혔습니다. 요제프는 자신이 보기에 연약한 어린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숲속에 홀로 방치하거나 한밤중에 총소리로 잠에서 깨우는 등 지금으로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 한겨울에 밖에서 재우거나 멧돼지가 있는 우리에 가두는 식의 극단적인 훈련 외에도 눈물을 흘리거나 나약한 소리를 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들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기질을 가진 루돌프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자베트는 자유로운 성향의 인물로 엄격한 규칙을 벗어나 여행하길 좋아했기 때문에 루돌프의 어린 시절 대부분을 궁정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성향을 닮아 자유롭고 예술가적 기질을 타고난 루돌프는 감정과 자아를 부정당하는 유년기를 보내면서 겉으로는 수능적인 아이로 자랐지만 내면에는 억눌린 감정들이 쌓여갔습니다. 아버지 요제프도 훗날 자신의 이런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들과의 거리는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가혹한 유년기를 보내던 루돌프는 그가 7살쯤 어머니 엘리자베트가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숨통이 트였지만 이때 받은 정서적 상처는 평생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겁에 질려 있는 아들을 본 엘리자베트는 남편 요제프에게 양육 방식을 자신에게 일임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궁정을 떠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무서운 아버지였지만 아내를 깊이 사랑했던 요제프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루돌프는 이제 군사훈련보다는 과학과 지식을 쌓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자연과학, 특히 새에 대해 관심이 많아 조류학에 대한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빈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연구 성과를 남겼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새를 관찰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가 특히 새를 좋아했던 데에는 엄격한 훈육에 갇혀 살던 그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동경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의 이런 지적 호기심과 그가 주도한 백과사전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그의 주변인들을 지식인, 학자, 사상가들로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요제프와 당시 황실의 분위기는 이런 지적 활동을 매우 마땅치 않게 바라봤습니다. 귀족 사회에서는 이런 지적 교류를 부르주아적 허세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고 차기 지도자는 강한 군사적 면모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루돌프는 정식으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자연과학과 정치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대학 입학도 좌절됐습니다.
당시 대학교는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사상의 온상이었고 요제프는 아들이 대학에서 불온한 사상에 물들까 걱정했습니다. 이런 걱정의 배경에는 당시 오스트리아의 상황이 있었는데요.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민족들의 감옥 혹은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지금의 중동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복잡한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요제프 황제가 통치하던 영토는 오늘날 지도로 보면 약 13개국에 걸쳐 있을 정도로 방대했는데요. 독일계, 헝가리계, 슬라브계, 또 이 슬라브계 안에서도 세르비아인, 체코인 등등 많은 민족과 사상, 종교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은 독립을 원하며 혁명을 일으켰고 사상가들은 서양의 영향을 받아 진보적 정권을 원했습니다. 이런 혁명들은 요제프 제2기간 68년 내내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됐는데 이런 혁명을 주도한 자들이 대부분 학자, 교수, 변호사 같은 지식인층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금지된 서적을 읽고 제국의 전제 정치를 비판하는 비밀 모임이 활발했고 아들의 대학 입학을 굳고 반대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지식인들과 교류를 한다는 것은 요제프 입장에서 내 후계자가 적들과 내통하고 있다고 느낄 만큼 분노를 일으키게 했고 그는 아들을 정무에서 완전 배제시켰습니다. 루돌프는 궁정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최하급 관리가 나보다 영향력이 크구나. 나는 무의도식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제프는 이런 반제국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다양한 민족을 강력한 하나의 제국 아래 묶어두고 싶어 했고, 루돌프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매우 자유주의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아버지를 비롯한 황실의 보수 세력들과도 척을 지며 황실에서 완전 고립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던 그는 점점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젊음, 재산, 신분, 모든 것을 가진 그에게 수많은 여성들이 접근하는 것은 당연했고 그는 반문화에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신하는 루돌프가 여자에 미쳐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아직 왕세자 신분이었던 영국의 에드워드 7세는 19살의 루돌프를 만나고서 그 나이 또래치고는 성적인 지식이 놀라울 정도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7세는 당시 유럽 사교계에서 플레이보이로 명성이 자자할 만큼 노는데 도같은 베테랑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보기에도 놀라울 만큼 루돌프는 유흥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처지가 비슷해서 금방 친해졌고 이 둘의 조합은 사교계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낮에는 함께 사냥을 하고 밤에는 본격적으로 도시의 은밀한 곳들을 섭렵하며 방탕한 생활을 함께 즐겼습니다. 이들은 가면까지 써가며 클럽과 유흥가를 전전했고 에드워드는 루돌프에게 유럽 상류층의 세련된 유흥 문화와 여성들과 교제하는 법 등을 전수했습니다. 루돌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많은 여성을 유혹해 잠자리를 가진 후 곧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상대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는 여자들의 이름을 장부에 기록했는데 순결을 빼앗은 여성에게는 붉은 잉크를, 정복 대상에게는 검은 잉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 신하는 그에 대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정해진 역할, 즉 순종적인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 외에는 여성을 거의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루돌프 자신도 여자는 웃거나 노래하지 않을 때는 정말 지루해서 죽을 지경이다. 사실 여자들이 그 외에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 라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정작 그가 가장 깊게 교류하고 속마음을 터놓았던 대상은 여성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탕한 생활로 인해 결국 그는 임질에 걸렸습니다. 아직 항생제가 없던 시절, 당시 의학으로는 완치가 어려웠던 이 병은 루돌프를 죽을 때까지 육체적 고통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1881년 22살의 루돌프는 벨기에의 공주 스테파니와 정략 결혼을 했고 둘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루돌프의 성병이 아내에게 옮는 바람에 스테파니는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유지됐던 결혼 생활은 이 일로 인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부인 스테파니는 후에 나는 황후가 될 예정이었다 라는 회고록을 남겼는데 여기에 그녀의 당시 심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 나를 덮쳤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그 병의 정체였다. 나는 의사들의 속삭임 속에서 불임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루돌프는 침묵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한 제국의 후계자를 낳아야 할 의무를 지닌 나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루돌프는 미안해하는 대신 오히려 나를 피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결과물을 내 얼굴에서 읽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다. 루돌프가 밖에서 가져온 질병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는 황태자비로서의 나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라고 처참한 심경을 기록했습니다. 루돌프는 자신으로 인해 제국의 대를 이을 후계자가 끊겼다는 죄책감과 압박감 속에서 점점 더 우울해져 갔고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견디기 위해 강력한 진통제인 모르핀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약을 하고 약의 부작용으로 우울해지면 또다시 유흥과 술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이때부터 루돌프의 정신 상태는 급격히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테파니는 회고록에서 그의 정신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다. 그는 밤마다 권총을 만지작거렸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담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예전의 총명함 대신 쫓기는 짐승 같은 불안함과 파괴적인 충동만이 익힐 뿐이었다. 나는 그가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완전히 끝난 것과 마찬가지였고 루돌프는 아내와 이혼하기를 원했지만 황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888년 루돌프는 한 무도회장에서 남작의 딸인 17살의 마리베체라를 만났습니다. 어린 소녀였던 마리베체라는 13살 연상인 루돌프의 파괴적인 카리스마에 완전 매료되었습니다. 1889년 차가운 눈바람이 몰아치던 1월, 루돌프는 마지막 도피처라도 찾듯 마리를 데리고 깊은 숲속 사냥별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보수적인 아버지에 부딪혀 흩어져 버린 자신의 꿈과 몰락해가는 제국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합스부르크 가문의 대가 끊겼다는 죄책감과 이로 인한 아내의 혐오, 여기에 뼈를 깎는 고통까지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둘이 나타나지 않자 시종이 황태자를 부르러 갔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길함을 느낀 사람들은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침대 위에는 루돌프와 마리베체라가 미동도 없이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루돌프는 연인을 총으로 쏜 후 그 옆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동이 틀 무렵 연인을 따라갔습니다. 이 사실이 황실에 알려지자 즉시 은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황태자가 유부남 신분으로 어린 소녀와 별장에서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톨릭 국가인 오스트리아 제국과 합스부르크 가문의 위신이 스캔들에 말려들 것은 뻔했습니다. 별장 주변은 봉쇄됐고 마리베체라의 존재는 아예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처리되었습니다. 마리의 삼촌들은 그녀의 시신에 드레스를 입히고 등에 막대기를 꽂아 반듯하게 세운 뒤 살아있는 사람처럼 마차에 앉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수녀원 묘지에 밤중에 아주 은밀하게 묻혔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쫓겨나다시피 비엔나에서 떠나야 했고 오랫동안 이 사건에 대해 입을 여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곧 이 둘의 죽음에 대해 온갖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2015년 오스트리아 은행의 금고에서 마리베체라가 작성한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사만 직전 작성한 이 편지에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은 사랑을 거부할 수 없다. 삶보다 죽음이 더 행복하다. 루돌프와 함께 묻히고 싶다라고 적었습니다. 루돌프가 그녀와 별장으로 떠나기 직전 이 관계를 반대했던 아버지 요제프와 루돌프가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는 말도 퍼지면서 금지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연인들의 비극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음울하고 기이한 단면을 품고 있었습니다. 감수성이 한참일 사춘기 시기의 어린 마리는 화려한 신분과 위태로운 카리스마를 가진 황태자의 이런 위험한 제안을 오직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루돌프는 달랐습니다. 사실 루돌프는 죽기 바로 며칠 전 또 다른 연인 사이였던 매춘부 미치 카스파에게 함께 죽을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는 미치와 밤새 술을 마시며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고 떠나면서 그녀의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루돌프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 경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또 부인 스테파니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었는데 그녀는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테파니, 우리 함께 죽지 않을래? 이 지겨운 세상에서 함께 벗어나는 거야. 그는 진심이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나는 공포에 질려 그를 뿌리쳤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너는 겁쟁이군. 그날 이후 그는 마리베체라를 만났다. 내가 거절한 그 죽음의 동행을 받아들일 만큼 어리석고 눈먼 소녀를 찾아낸 것이다. 그에게 마리베체라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혼자 죽기 무서워 선택한 사랑의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루돌프가 지인들에게 남긴 몇몇 편지들에서도 마리에 대한 애틋한 사랑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명예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루돌프에게 마리는 그저 자신의 마지막을 함께 해줄 파트너에 가까웠습니다. 불과 3개월 남짓한 이 둘의 만남이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릴 정도로 깊은 정서적 교감을 안겨줄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 사건은 루돌프의 성병과 중독, 불륜 같은 추잡한 사정들보다는 낭만적인 비극으로 포장되어 소비되어 왔습니다. 루돌프의 죽음은 역사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약에라는 가정의 단골로 등장하는데 이 사건이 바로 1차 세계대전과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국의 유일한 황위계승자였던 루돌프가 사망하면서 오스트리아의 황위계승 구도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계승권은 요제프 황제의 남동생인 카를 대공에게 넘어갔지만 그는 장티푸스에 걸려 황제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다음 계승자는 카를의 아들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이어받았고 이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바로 1914년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한 인물입니다. 그의 죽음은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페르디난트는 귀천상혼을 했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계승권을 박탈당했고 그의 조카인 카를 1세가 요제프 사후 황위를 이어받으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루돌프가 황위를 이었다면 전쟁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그가 아버지 요제프와는 반대되는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주의는 1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인데요. 다민족 국가인 오스트리아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해 요제프 황제는 민족주의를 인정하는 순간 제국은 끝난다라는 강경 노선을 고수한 반면 루돌프는 각 민족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연방제 형식의 개혁을 꿈꿨습니다. 당시 유럽은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충돌하고 있었는데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군주제, 즉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보수 세력에 반해 이미 입헌군주제를 시행하고 있던 영국과 혁명 이후 자유, 평등주의 노선을 타던 프랑스 같은 서쪽의 민주주의 국가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비스마르크 체제 아래 권위주의, 군국주의 색채가 강했는데 루돌프는 이런 군국주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독일과의 강한 연대는 오스트리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주장을 신문에 익명으로 기고하면서 율리우스 펠릭스라는 가명을 사용했는데요. 율리우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로마 시대 카이사르입니다. 그는 로마 공화정 시대 원로원 중심의 낡은 정치 구조를 개혁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펠릭스는 운이 좋은, 성공한 이런 뜻인데요. 결국 암살당한 카이사르와 달리 성공한 개혁가가 되겠다는 뜻이 담긴 이름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요제프 황제의 억압적인 민족 정책은 결국 사라예보 암살 사건이라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자 독일이 즉각 오스트리아를 지원했고 이에 맞서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맹의 이름으로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영국, 이탈리아, 미국까지 줄줄이 참전하며 거대한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그가 살아있었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도 많은 가정이 필요한데 먼저 그가 온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장수했던 아버지 요제프가 조금 더 일찍 황위를 물려주었어야 합니다. 요제프는 장수해서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황제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당시 유럽은 루돌프 개인의 역량으로 막기엔 이미 터지기 직전의 화약고였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독일이 패배하고 191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시대의 파도를 완전히 막아서진 못했더라도 개혁을 꿈꿨던 루돌프의 통치가 실현되었다면 제국의 마지막 모습은 조금 더 존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